자, 이제, 크게, 이제, 네덜란드,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사에서 길이 나오면 하나, 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우하우스예요. 바우하우스. 이 바우하우스가 나오는데, 이 바우하우스가 이제, 세계 디자인계에서 이름이 남는 것은 최초로 바우하우스 이전까지는 이게 디자인하고 예술가 그 경계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좀 조형감각 있는 사람이면 그냥 그 그림 그리다가 그냥 건물도 짓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CIP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바우하우스에서부터는 이제 디자이너라면은 예술가하고 좀 다른 교육 과정을 좀 겪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제 완전히 세계에서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 체계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디자인 교육에 큰 족적으로 이제 남게 되고, 지금 현재도 한국의 많은 디자인 학교들이 바우하우스 시스템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형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방식에 대해서 쭉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뭔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적 작업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는 이런 조형 예술뿐 아니고 이제 디자인적인 행위들이 이제 구축되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 이때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만들었던 이 작품들을 보면은 앞서 보신 몬드리안이나 러시아 아방가르드들이 했던 것들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 조형 시간에 했던 작품들입니다. 네. 스타일 보면 완전히 그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미니멀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연습도 하고, 그냥 이런 이제 디자인들, 이게 이제 잉크통하고 펜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접이식 의자도 바우하우스 때 디자인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자인은 벌써 이제는 아티스트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형태는 굉장히 정갈합니다. 뭐 이런 연습들도 하고, 이런 이제 디자인도 하는데, 보면 전부 이제 산업적으로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왜 이래? 이게 또 조명인데, 이렇게 그 벽에다가 철사 같은 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여러 가지 각도로 조율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능성이죠.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요 사이는 이제 되게 기능주의적인 이런 디자인 혹은 조형 예술들이 이제 그 추구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전 유럽을 이제 쭉 석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자이너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우아하게 작업실에서 뭐 작업하는데, 이제 산업기계들 이제 다루게 되죠. 여기도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단한 거예요. 파이프를 옛날 같으면 의자 만들려면은 막 되게 공정도 복잡했고 재료도 되게 막 무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 공장에서 파이프 대량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거 잘라가지고 휘어서 그냥 의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파이프 잘라가지고 이제 유리 이렇게 몰드에다가 찍어내가지고 이제 금방 아주 그 낮은 가격에 실용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 파이프 의자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자인데, 이 바우하우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이제 미스 반 데 로헤가 디자인한 의자예요. 요거는 고전적인 의자 그대로잖아요. 근데 다리만 금속으로 딱 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하고 덩치가 큰 이런 헤비한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지금 보면 별것 아닌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시대 때 이 모토가 조형에 있어서도 경제성,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좀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짙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파리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펼쳐지는데, 파리는 약간은 좀 달랐습니다. 이런 바우하우스에서 이런 공연도 했었고요. 자, 근데 파리에서는 조형예술가들이 이제 이런 식의 작품들을 이제 만든단 말이죠. 이런 야수파 같은 작품들도 이런 경우는 이제 고나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 작품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고
한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뭔가 좀 작가의 어떤 표현의 어떤 원초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추구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뭔가 뭐 뭔가 이렇게 뭐 복잡하거나 아니면 세밀하거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뭔가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야수파적인 경향도 있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린 화가가 그 전쟁에 참여했었거든요. 1차 대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엽기적인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 큰 대포 포신 있잖아요. 그런 걸 뭐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세잔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원기둥, 원뿔, 구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근데 그렇게 그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림을 보면은 그냥 입체파다 그냥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림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역시 본질이에요. 사람을 그린다 그러면은 사람을 그리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그리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 똑같이 그린 걸 그 사람을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고 옆면도 있고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모여서 이 사람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한 장면만 똑같이 그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평면에다가 사람의 여러 국면들을 같이 표현하자 해서 나온 게 입체파죠. 그러니까 뭐 야수판이, 입체판이, 뭐 파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 브라크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뭐 형식이 어떻게 됐든 이 스타일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전부 본질 추구와 맞닿아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쪽은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독일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하학적인 형태 중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좀 자유로운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꼬르비제가 사실은 자기가 건축도 했지만 회화 전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회화를 보면 되게 입체파적인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롱샹 성당 같은 디자인도 이런 입체파적인 조형적 특징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꼬르비제가 그런 건축을 하게 된 데는 이런 파리의 독일하고 좀 다른 파리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도 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이 샤넬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게 1929년도의 사진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옷, 평범하게 입었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요렇게 입거나 요런 패션을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이런 거. 자, 이 절대 왕정 때 이 패션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디자인계에서는, 독일 중심의 기능주의적 관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디자인 역사 기술한 사관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돌프 로스라는 건축가가 뭐 장식은 죄악이다 이런 이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믿음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지금 현재 디자인계에서 전부 장식이다. 볼 거 없다. 아주 천박하다. 나쁜 짓이다. 뭐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절대 왕정기에 우리가 보면 루이 14세, 뭐 16세 이런 사람들이 그냥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귀족들은 그냥 연애질이나 하면서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것만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서양의 옷들은요, 지금 이런 자켓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넥타이라든가 아니면 와이셔츠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한 몇백 년 전부터 이러한 옷들이 쭉 실험이 되면서 다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우리 티셔츠도 족보가 있고 바지도 다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이 프랑스의 패션은
뭐 좀 장식적이다, 뭐 굉장히 그 귀족 노름이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한 몇백 년 동안 이게 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굉장한 노하우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냥 옷에 대한 스트럭처들이 분명하게 딱 짜임새 있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 리본이 몇 개인지 몰라요 이게. 보면 화려하지만 이걸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힘든 일이죠. 근데 이걸 이제 만들면서 어쨌든 그 프랑스는 굉장히 좀 그 옷을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업체들이 샤넬 옷 그 사와가지고 뜯어가지고 다시 붙이면은 안 붙여진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노하우들이 이제 축적되어 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쁘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에 이런 꽃무늬들 들어가 있고, 여기는 흰색이 아니고 약간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꽃무늬 들어가 있고, 뭐 이 사람 입은 옷은 또 되게 색이 특이하죠. 이게 이제 조금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보이는데, 이런 색상들이 보면 다 프랑스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현대 패션들이 다 저런 그 고전주의에서 그대로 그 많은 그 젖줄을 대고 있어요. 막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점점점 내려올수록 옷이, 서양의 옷은 크게 이제 양분됩니다.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 이 계보가 틀려요. 그래서 남자 옷들은 대부분 자켓이나 아니면 뭐 여러 코트나 이런 것들이 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달이 됩니다. 근데 여자 옷은 나중에 오면 올수록 이런 식이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전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르셋으로 대표되는 그 유럽의 고전적인 의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 여자 허리를 왜 그렇게 졸라가지고 좁게 보여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뭐 약간 유행은 좀 틀립니다만서도 지금 이 허리를 굉장히 졸라놨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코르셋 광고인데, 옛날 코르셋 광고인데 장난 아닙니다. 뭐 여기 뭐 고래뼈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뭐 혼자 옷을 못 입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뭐냐면은 19세기 말이니까 이 옷은 그래도 좀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좀 올라가면은 귀족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이만큼 팝니다. 심지어는 막 그 앞에 유방이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파고, 그 다음에 히프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안에 철 사갖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팍 키우잖아요. 허리는 확 조이고. 왜 그랬겠습니까? 자, 허리가 짤록하고 엉덩이에다 심지를 넣어가지고 이만큼 크게 보이고, 가슴은 또 이렇게 확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크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여성의 신체 강조잖아요. 왜? 요새 뭐 S라인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강조시킨단 말이죠. 왜? 왜 그랬겠습니까?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옷들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굉장히 원초적이다. 굉장히 고급스럽긴 한데, 허리를 짤록하게 하고 엉덩이를 확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완전히 S라인이 쫙 나와가지고 굉장히 관능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아예 그냥 여성복에 고정된 틀로서 이렇게 여성복의 어떤 문법으로서 세팅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남성적 시각을 의식한 그런 여성의 어떤 육체성을 강조한 그런 옷의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옷이라는 게, 특히 고전주의적 옷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굉장한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건데, 속성을 보면은 결국 그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성들, 그 다음에 이런 옷을 입고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감내했던 그런 고생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녀 둘이서 막 쪼이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입었대요. 어디 뭐 파티나 이런 데 갈 때는 저렇게 입고
자기 방에 들어오면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편하게 있다가 다시 또 어디 나가면 또 쪼여서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치마는 지릉지릉 돼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여자들이 거의 옷을 갖다 감옥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여성의 그 성적인 측면들만 강조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성의 비하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뭐 남자 에티켓 한다면서 막 여자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이렇게 뭐 하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그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의 여성복은 발달됐습니다. 발달됐는데 여기에서 문제의식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없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떤 평등주의에 대한 명화들이 싹 트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넬은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 요청이 있는 그 시점에 나타나가지고 이 샤넬은 기존의 옷이 갖고 있지 않는 혹은 기존의 옷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기존의 옷이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치마 길이를 무릎팍 위에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치마를 갖다가 이 허리를 잘록하게 해가지고 치마를 밑을 넓게 만들잖아요. 이건 이제 A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일자로 쫙 내립니다. H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남성복을 도입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켓이에요. 자켓은요, 이게 남성복이거든요. 계보를 따지면은 전부 남성의 어떤 뭐 군사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만드는 옷이란 말이죠. 굉장히 기능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재킷인데 이 재킷을 여자들이 재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샤넬 이전까지는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샤넬에 오면은 이 샤넬이 과감하게 이 여성복에다가 이 재킷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샤넬 그러면은 그 치마에다가 이 자켓을 딱 입은 모습이 연상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편하게 옷을 딱 만들어가지고 데이트를 칩니다. 데이트를 치는데 이렇게 히트를 치기까지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다양한 인생의 그 고락을 갖다 겪으면서 이 단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옷을 들고 나와가지고 히트를 친 시기가 바로 1차 대전 발발하면서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 히트를 치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이제 코르셋 메고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옷이 전혀 수요가 없었는데 1차 대전이 딱 발발하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워? 여자가 키워야죠. 그러니까 전철 타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 샤넬이 바로 이 H라인을 도입해가지고 그 파리에다가 옷가게를 내거든요. 데이트를 친 거예요. 데이트를 쳤는데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옷도 만들고 많이 팔고 그 다음에 그 사업도 굉장히 번창합니다. 번창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딱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 다시 남자들이 돌아왔는데 여자들이 다시 옛날에 입던 옷으로 안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샤넬 옷은 당대 여성들한테 여성의 해방 입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거 갖고 뭐 전철 타도 뭐 하이힐에 옷도 안 끼고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샤넬 스타일 옷을 계속 입었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옷들을 만들어내게 됐을까? 자, 그걸 이제 따져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급 브랜드, 명품 브랜드의 주인이 샤넬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오만 때만 그 격정을 다 겪었던 그런 한 애달픈 그 여자로서의 이 샤넬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선 샤넬은 엄마가 자기 태어날 때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시원찮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과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어느 한 몇 살 때인가 한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요. 애들 놔두고. 그래가지고 부둣가에서 빠이빠이하고 그 뒤로는 평생 안 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하니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제 그 되게 이제 종교적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수녀원에 있으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뭐 배운 것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애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보신 것처럼 좀 괜찮았던가 봐요. 매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이제 노래 불러요. 그때 이제 얻었던 닉네임이 코코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코코 샤넬로 이제 불리는데, 근데 이때 노래하다가 마침 그 장교 중에 어느 한 사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딜 데리고 가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디 좀 럭셔리한 얘가 좀 너무 촌티나고 애가 워낙 좀 빈티나니까 애는 바탕은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어디 수녀에 넣어가지고 애를 떼국물 쫙 뺍니다. 이게 뭐 승마도 배우게 하고 에티켓도 가르치고 그래서 사교계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자기를 픽업해 갔던 이 남자의 다른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둘이 이제 좋아져.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그 남자하고 이제 사귀면서 나중에 그 남자의 정부가 됩니다. 정부가 돼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정부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좀 공인이 됐었던가 봐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첩불 뭐 소실을 두고 뭐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뭐 자기 남자친구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또 경제적인 측면은 이제 걱정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지냈는데 이 양반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은 사실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됐었어요.